도시. 이상희 예술가들은 수많은 건축 설계사, 수공업자,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보물창고 이탈리아를 건축했고, 그곳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빼곡히 예술품들로 채움으로써 이탈리아를 모든 예술 매니아와 미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었다. 이탈리아 도시들은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 상자들이 되었다. 교황들은 고대의 폐허 도시 로마의 기독교 최대의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고, 이 성당을 중심으로 장엄한 바로크 양식의 로마를 새롭게 건설했다. 피렌체에서는 브루넬레스키가 중력의 법칙을 정복하고 건설한 대성당의 둥근 돔에 사람들은 열광했으며, 메디치 가문과 알베르티 가문 등의 백만장자들은 이곳의 아르노 강변에 궁전들을 지었고, 거기에 피렌체 예술가들의 아틀리에와 작업장에서 탄생한 수백 점의 예술품들을 채웠다. 피사에서는 중력을 이기고 솟아오른 대리석 탑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갈릴레오는 거기에서 실험을 통해 낙하 법칙을 캐냈다. 팔라디오는 비첸차와 그 근교의 궁전과 호화저택들을 고대 그리스 스타일로 건축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모든 영국의 별장과 저택, 미국 남부주의 기둥장식 건축물들, 그리고 워싱턴 백악관의 모델이 되었다. 이 시대와 이후의 몇백 년을 위해 활용정점을 찍은 것은 둥근 황금 지붕들과 궁전으로 이루어진 신기루와도 같이 영롱한 수상도시 베네치아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극 무대처럼 화려하게 사주 위에 건설된 이 도시는 일종의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부터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레온 부인의 범죄 소설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작품들의 배경이 되었다. 이 도시가 한창 번영할 때는 축제 문화가 꽃을 피워 그 명성을 유럽 전체에 떨쳤다. 총독의 화려한 취임식, 여자들의 축제 가란겔로, 도시 후원자의 생일잔치, 성 마르쿠스 탄생일, 그리고 1년 중 가장 성대한 축제인 베네치아와 바다의 결혼식에서는 끝이 제비꼬리 모양으로 갈라지거나 세모꼴로 뾰족한 긴 깃발들이, 현란하게 장식된 돛대들이 있는 수천 척의 보트와 곤돌라들이 대운하에서, 그리고 동방양식의 산마르코 교회와 총독관저가 있는 산마르코 광장 앞바다에서 자태를 뽐내며 경주를 했다. 베네치아의 사육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역사가 흐르고 오래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베네치아는 문학의 도시, 동경의 도시, 그리고 신혼여행지가 되었다. 베네치아는 또한 의심스러운 도시적인 발명품인 게토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사는 거리를 보통 게토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베네치아의 한 지역의 주조소 이름인 게토에서 유래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적어도 17세기 말부터 유럽 젊은이들의 교양 여행지가 되었다. 이런 여행은 오늘날도 권장할 만하다. 자신의 안목과 취향을 키우길 바라는 사람은 리미니에서 베네치아, 피렌체 또는 로마로 이르는 해안 코스를 선택하지 않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라파엘로와 티치아노의 여성들이 아직도 독일의 반네 아이켈 지방과 보트로프 식민지의 비키니 아가씨들보다 아름다움으로 한눈을 팔게 되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의 종말. 이 아름다움을 낳은 샘물이 왜 130년 후에 고갈되었을까? 그것은 한 명의 이탈리아인과 한 명의 독일인이 그 샘을 흩어버렸기 때문이었다. 1492년에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인들과 함께 인도로 가는 해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북서부 유럽의 상인들이 무역 물품들을 안트웨르펜과 리스본을 통해 수출입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탈리아의 유산을 네덜란드인들이 물려받게 된 것이다. 1517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승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문에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확한 95개의 논제로 이루어진 경문을 써붙였다.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널리 팽배해 있던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처음엔 졸졸 흐르던 불평, 불만이 불어나 마침내 댐을 무너뜨려 교회를 둘로 갈랐다. 큰 물이 모두 빠지고 난 뒤에는 다음에 세 개의 진영이 남아 있었다.
카톨릭.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교회에 충성했거나 아니면 강화된 설득에 포박되었다. 이런 일은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자주 발생했다. 루터교와 영국 국교회. 루터교인들은 루터의 교리를 따랐으며 영주의 명령에 따르는 국가교회를 형성했다. 이런 일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발트해 연안, 그리고 독일에서 일어났다. 영국 국교회도 왕에게 굴복했지만 그들은 카톨릭 예배 규정을 칼뱅교도의 구원 예정설과 결합했다. 칼뱅교와 퓨리턴은 청교도입니다. 칼뱅교라는 명칭은 급진적 개혁론자인 칼뱅에서 유래했다.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신국을 건설했다. 퓨리턴은 영국의 극단적인 신교도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예배를 카톨릭의 모든 복잡한 의식으로부터 정화하려 하였다. 이 두 신생교파의 공통점은 사제와 주교들로 조직된 관직교회에 대한 혐오였다. 따라서 루터가 새로 조직한 관직교회도 싫어했다. 그들의 목표는 사제나 고위성직자가 전혀 없는 자유민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가 자신의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만인사제설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수많은 종파로 분열되었으며 그 다채로운 분열상을 보상하기 위해 원칙주의자의 단호함을 견지했다. 그들이 세력을 확장한 곳은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이었으며 그 다음은 종교박해가 전혀 없는 미국이었다. 이 나라들은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발명한 나라이기도 하다. 반면에 국가를 가장 경건히 섬긴 나라는 독일이었는데 이는 나중에 군국주의의 불행을 낳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회의 분열은 이탈리아의 예를 들자면 그동안 무수한 납부금과 세금의 형태로 이탈리아를 풍요롭게 했던 돈줄이 거의 고갈되는 것을 의미했다. 아메리카의 발견과 종교개혁으로 이탈리아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원 두 개를 동시에 잃었다. 이탈리아는 거기에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했다. 유럽의 관심은 신천지로 이동했다. 종교개혁과 유럽 국가들의 성립. 15세기가 이탈리아의 것이었다면 16세기는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 즉 독일, 스페인,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독일은 예외지만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한 집인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가 근대의 서곡이었다면 16세기에는 이제 본령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이 본령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발전했다. 현대국가의 성립.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현대국가로 성립해 나가는 과정은 비슷했다. 화폐경제의 확장과 시민계급의 상승으로 과거의 봉건귀족은 약화되었다. 특히 봉건귀족은 군사적 독립성을 상실했다. 국왕은 양 계급 간의 재판관으로 나섰으며 자신의 궁정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귀족을 제압했다. 국왕의 권력은 무제한이었으므로 이 시대를 우리는 절대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것은 해당 국가들에게는 우선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절대주의는 귀족과 시민계급 간의 끝없는 반목을 종식시켰고 나라를 안정시켜 경제와 문화가 꼽힐 수 있는 전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 나라들을 통합하고 국민의 공동체의식을 일깨웠으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시장을 형성했다. 이 과정을 각 나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 이외의 두 개의 왕국,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있었다. 이 두 나라는 카스티아의 이사발 1세와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2세의 결혼을 통해 스페인 왕국으로 통합되었다. 이 두 사람은 1492년에 마지막 무어족을 그라나다에서 축출함으로써 몇백 년 동안 지속되던 이슬람 교도들의 스페인 지배를 종식시켰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제노바 사람 콜럼버스를 인도로 보냈는데 콜럼버스는 실수로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스페인을 수복한 왕 부처는 이로써 멕시코와 남미의 정복자로 군림할 수 있었으며 과거에 이슬람교도가 스페인을 총과 칼로 무슬림화했던 것처럼 인디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아스텍인들의 제국과 잉카를 파괴하고 그들의 금과 은을 훔쳤다. 귀금속의 지속적인 유입은 16세기를 스페인의 황금기가 되게 했다. 아주 단시일 내에 스페인은 유럽 최강국이 되었으며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의 남자들과의 왕실 결혼도 한몫했다.
이들 중 막시밀리안 황제는 아주 발빠르게 유럽의 시장에서 가장 부유한 유산 상속녀들 중 하나인 부르군트의 아름다운 공주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녀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것들 중에는 부르군트의 왕위도 있었다. 부르군트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좌우 지역에 걸쳐 있던 나라로 오늘날의 베네룩스 3국, 로트링겐, 그리고 부르군트 지방, 디종과 리옹 일대를 포괄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유럽연합처럼 이 나라의 수도는 브뤼셀이었다. 이 나라 이외에도 마리아는 막시밀리안에게 자신의 미모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왕자 펠리페를 선물했다. 이 왕자는 자신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스페인 공주 후아나와 결혼했다. 펠리페는 그녀만 사랑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다. 후아나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독살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미쳐버렸다. 그녀는 그의 아름다운 시체를 가는 곳마다 끌고 다녀서 미친 후아나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다. 신세계 아메리카와 스페인 및 나폴리 왕국의 주인, 부르군트의 지배자, 보헤미아의 왕, 그리고 오스트리아 및 오스트리아 점령지의 세습군주, 이탈리아 북부 전체의 지배자, 그리고 독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한 그는 카를 5세였다. 또는 카를로스 퀸토. 그의 아들 필리페 2세는 나중에 포르투갈마저 병합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16세기를 통치하면서 전 세계 정복을 도모했다. 이 노력은 두 인물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들은 바로 루터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 그럼에도 16세기는 스페인의 세기였다. 칼데론 데라 바르카와 로페 데 베가는 스페인의 고전 희곡을 완성했다. 스페인의 전형적인 두 인물이 이때부터 유럽 문화 속에서 여행을 시작했다. 하나는 여자를 유혹하는 제비족 돈 후안이고 다른 하나는 풍차방앗간을 향해 돌진하는 슬픈 모습에 미친 기사 돈키호테다. 돈키호테는 이상보다 위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근대에도 아직 중세기사처럼 살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옷을 입고 현재를 망각하는 그의 인물상은 오늘날까지도 문학작품 속에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들은 마드리드를 수도로 삼았으며 필리페 1세는 에스코리알에 거처를 정했다. 스페인 예술은 이탈리아 예술과 경쟁했으며 벨라스케스와 같은 거장을 배출했다. 무엇보다도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이 카톨릭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교회에 보장했다. 수백 년 동안 무슬림과 투쟁하면서 스페인은 유난히 이교도에 대한 민감한 체질이 되었다. 이곳의 종교회의는 과거 무슬림과 유대인들에 대해 늘 노발대발 화를 냈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스페인의 마지막 무어인이 축출되었던 해인 1492년에 스페인은 유대인들도 내몰았다. 이들의 출국은 출애굽 사건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어났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프랑스 1435년까지 프랑스는 영국과의 100년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영국인들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429년 오르레앙의 처녀 잔다르크가 등장해 프랑스 군대에게 영국군을 최종적으로 몰아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 후 루이 11세는 프랑스의 거대 호족들을 제압하고 프랑스를 왕의 지배 밑에 굴복시켰다. 그러나 국가의 통일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1차 내전 때문에 다시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에서 신교도들은 위그노로 불렀다. 이 단어는 독일어 맹우가 잘못되어 프랑스어화된 것이다. 그래서 1차 종교전쟁은 위그노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30년이 넘도록 내전이 계속되면서 파리의 가톨릭 교도들은 신교도들을 대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만행은 바르톨로메오의 밤 1572년 8월 24일 가톨릭 달력으로는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인 이날 프랑스 바르톨로메오 사원의 추모식에 모인 위그노 지도자들에 대한 학살이 벌어졌고 이내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바르톨로메오는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로 피부를 벗기는 고문을 당해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바르톨로메오의 밤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피냄새에 취해 저질러진 이 끔찍한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신교도의 저항을 강화시켰다. 이 내전은 마침내 나바라가의 앙리가 앙리 4세로 취임하고 부르봉 왕가를 세움으로써 종식되었다. 그는 신교도였지만 나라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그의 말 파리는 미사를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 후에 속담이 되었다. 신교도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낭트 칙령. 그는 이로써 프랑스 절대주의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 토대 위에서 17세기에 리슐리의 추기경과 루이 14세가 프랑스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15세기 말엽에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사이에 귀족 전쟁, 이른바 장미전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과거 노르만족 출신의 귀족 가문이었으며 전쟁에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해서 함께 멸망했다. 이 때문에 튜더 가문의 영주의 아들 헨리 8세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결혼 문제는 이 나라와 세계사의 운명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은 그에게 왕자를 낳아주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교황에게 자신의 결혼을 무효화해달라는 청원을 했다. 그러나 교황은 카를 5세의 손아귀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혼 위기에 처한 캐서린이 카를의 숙모여서 교황은 카를의 압력을 받아 이혼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영국 교회를 영국 국교회로 만들었으며 자신이 최고 주교가 되었다. 그는 결국 이혼하고 쾌활한 앤 불린과 결혼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후가 되게 했다. 헨리 8세는 수도원들을 해산시켰으며 수도원의 소유지를 신하들에게 분배했다. 이들은 자신이 분배받은 소유지를 다시 토해내지 않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교도로 머물렀다. 이 새로운 귀족들은 상당히 불법적이었지만 왕에게 절대 충성했으며 애국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합법성의 결여를 마치 정책과 자기선전을 통해 이미지 정책과 자기선전을 통해 보완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인들을 후원했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문학작품들을 헌정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16세기 말엽에 문학이 특별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그 꽃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헨리 8세는 자신의 둘째 부인 앤 불린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살해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을 맞았다. 이 여자는 그에게 사내 아이를 유산 상속자로 선물하고 사망했다. 그는 곧바로 네 번째로 결혼했으나 다시 새로운 여자와 사랑에 빠져 즉시 이혼하고 이 새로운 여자를 다섯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나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혐의를 잡아 목을 베어 베어리고는 완전히 체념한 상태에서 여섯 번째 부인을 맞아들였다. 이 여자는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영국의 학생들은 그 6명의 부인들을 이혼, 참수형, 사망, 이혼, 참수형, 생존이라는 공식으로 외운다. 결혼을 반복하고 싶어하는 왕의 강박감을 보여주고 푸른 수염의 기사에게나 어울릴 이런 여성 편력은 헨리 8세를 후세 사람들의 기억에 길이 남겼다. 이 사건은 다분히 장미전쟁의 파국 이후에 영국을 새롭게 절대주의적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수도원들을 국유화하고 교회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귀족 계급을 만든 왕의 추진력과 무자비함도 아울러 엿보게 한다. 이로써 의회는 제거된 것이 아니라 왕의 신복들이 모여 왕의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기관이 되었다. 의회는 10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왕을 견제할 수 있었다. 초기의 의회는 왕을 했을 뿐이었다. 헨리 8세의 세 번째 후계자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장기간 통치하는 동안 전대미문의 문화가 꽃피웠으며 그녀의 지휘하에 영국군들은 날씨와 연합하여 스페인의 공격 함대 아르마다를 격파했다. 이 함대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톨릭을 믿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를 자신에 대한 암살 혐의로 참수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영국으로 쳐들어왔다. 공정문화와 국가 16세기는 유럽 국가들이 현대적인 민족 국가로 발전한 시대였다.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 결합체가 발전하여 오로지 영주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지역국가가 되었다.
권력은 그의 궁정으로 집중되었다. 귀족은 권력에 참여하고 싶으면 고향의 성을 떠나 궁정으로 와서 영향력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관직을 따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귀족은 군주의 총애를 받거나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다. 귀족이 치러야 하는 경쟁은 치열했다. 우선 궁정의 당파에 줄을 대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해야 했다. 그동안 고향의 성에서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을 하던 귀족은 처음으로 자기보다 더 강하고 높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체험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제 세련되기 시작했다.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갖고 권력에 도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잔인함과는 다른 속성이 필요했다. 이제 그들은 자제해야 했고 관찰하고 계획해야 했으며 심지어 자신을 억누르고 위장해야 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공손히 행동해야 했으며 에티켓을 범해서는 안 되었고 편안한 매너로 사람들을 매료시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심리를 통찰할 수 있어야 했고 고도의 음모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다시 말해서 궁정은 좋은 매너, 자기 통제, 위장, 음모, 연극, 그리고 자기 연출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행동 문화를 키웠다. 궁정은 배우의 덕이 최고로 인정받는 연극 무대가 되었다. 그것은 전제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극장처럼 되었다. 궁정의 신하들은 자신이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군주의 총애를 받거나 잃었다. 이것은 자신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수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군주에게 말을 잘해서 스페인의 주세를 관리하게 된 자는 경제적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으며 왕의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왕의 오른손보다 힘이 세졌다. 이 국립극장은 잘 고안된 에티켓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것은 위계질서의 서열에 따라 군주의 총애가 차별화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궁신들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한 군주의 권력은 위협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명예욕에 불타는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궁정은 그들의 에너지를 결속하는 연극을 늘 새로이 제공하면 되었다. 그래서 유럽의 궁정들에서 고유의 궁정 문화가 생겨났으며 군주와 귀족은 기꺼이 화가와 작가들을 고용해 자신들을 고대의 신과 영웅으로 묘사하게 했다. 고대 문화는 인문주의자들과 르네상스를 통해 재발견된 이후에 군주와 궁신들의 자기 연출에 의한 의상실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행동의 원리가 윤리, 도덕적 원칙뿐만 아니라 연극 연출상의 규칙들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체험했고 이를 통해 정치도 배웠다. 여기서 완벽한 결론을 유도해낸 최초의 인물은 군주론을 저술한 마키아벨리였다. 현대국가의 발전이 현대화의 엔진을 위한 에너지원이었다면 나머지 에너지는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이제 독일로 가자. 독일.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5세기의 그 광해를 독일 남부 도시들에게도 비추었다. 이 도시들은 알프스 남부의 도시들과 무역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거의 비슷했다. 피렌체의 메디치가와 같이 아우스부르크의 푸거가는 국제적인 금융 가문이었다. 그들은 막시밀리안 황제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카를 5세에게 왕관을 사주었고 그 대가로 구대륙과 신대륙의 광역권과 더불어 귀금속을 확보했다. 그들의 금속 제국은 안트웨르펜에서 포르투갈인들의 향신료 제국과 교차했으며 플랑드르의 그 도시를 세계 금융지로 만들었다. 이에 비해 뉘른베르크는 예술 세공품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금은 세공자들은 유럽 전역에 제품을 했으며 뒤러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독일 회화를 주도했다. 그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그렸다는 점에서 레오나르도와 닮았다. 의뢰인의 얼굴을 초상화로 영원히 남겼다는 점에서 티치아노를 닮았다. 이렇듯 그는 당시의 독일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였다. 특히 그가 남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업적은 데생이었다. 그는 데생 분야의 선구자였다. 그는 목파나의 왕자였으며 동파나의 제후였고 책 사파와 그래픽 제국의 지배자였다. 그의 그래픽화들은 인쇄되어 널리 유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화가에게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의 판화 기사의 죽음과 악마는 독일의 민족적 아이콘이 되었으며 사자를 치료하고 있는 성 히에로스무스와 멜랑콜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속에서 독일인들은 독일을 재발견했는데 이 재발견된 독일에서는 이미 교회가 신교와 구교로 분열되어 있었다. 종교개혁의 동기, 종교개혁의 원인 제공자는 로마였다.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온 세계의 면죄부 판매원들을 파견했다. 이들은 탁발생이었으며 모든 죄를 용서하는 교황의 보증서를 팔기 위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문정 행상을 했다. 하지만 각 나라의 군주들은 그에게 돈이 자기 신민들의 주머니에서 교황의 금고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교황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면죄부의 판매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할 때 그는 작센의 현자 프리드리히를 깜빡 잊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현명하게도 자기 나라에서 면죄부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때 테첼이라는 아주 능숙한 판매원이 있었다. 그는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노회한 탁발승으로 작센의 국경에 대리점을 차렸다. 그러자 인근 도시 비텐베르크의 주민들이 달려와서 그의 광고 연설을 들었다. 돈이 상자 속에서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돈 낸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점프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면죄부를 샀다. 그러나 그 증서가 신학적으로 과연 그러한 효력을 지니는지 의심스러워 그들은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달려가서 교수에게 증서의 가치를 감정해달라고 부탁했다. 교수는 그 가치의 입증을 거부했는데 그 교수가 바로 루터였다. 그 다음날 그는 슐러스키르헤 교회의 문에 대자보를 써붙였다. 거기에는 그가 입증을 거부하는 이유가 95가지나 적혀 있었다. 그리고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루터는 라틴어로 된 그 글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다. 오늘날 신교도들은 이날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한다.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는 누구인가? 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법학을 공부했으나 일찍이 정신적 갈등으로 위기에 빠졌으며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자 너무나도 두려워 만일 자신이 살아남으면 일생을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서야겠다. 그 후 그는 아우구스틴 수도회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고 금욕생활을 통해 죄의식을 벗어나고자 했으며 금식으로 거의 죽을 뻔했고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구원을 체험했다. 어느 날 바울로의 편지를 읽던 그는 사람이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것은 새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는 구절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그는 일사천리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나야 했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었으며 교회의 직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대표, 보좌신부, 즉 주교의 최고 행정관이 되었다. 로마와의 단절. 루터의 95개의 항목은 걷잡을 수 없는 팜플렛 전쟁을 유발했다. 물론 이 전쟁에는 기존의 협박 수단인 불과 검이 수반되었다.
그러자 교황 레오는 루터를 로마로 소환했다. 이제 마르틴 루터 박사는 정치적 장기판의 장기할 신세가 되었다. 레오는 십자군 전쟁을 결의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득의 10% 내지 12%에 이르는 전쟁세를 신설했다. 기존의 모든 세금, 요금, 그리고 납부금들은 그것들대로 따로 납부해야 했다. 황제 막시밀리안과 군주들에게 그 징세는 너무 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루터를 사상적 무기로 자기 뒤에 모셔두고 보호했다. 루터는 로마로 가는 대신에 브룸스의 제국의회로 가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 의회에 참석한 교황의 사절 카에탄 추기경 앞에서 자신의 이교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혹세무민하는 교서를 철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거기에서 철회를 거부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인 멜라니톤과 카를슈타트가 그의 편이 되어주었다. 앙골스타트 대학의 부총장 에크가 루터에게 그 이유를 변론해보라고 다그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루터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회의는 뿌리에까지 미쳤다. 즉 급진적으로 되었다. 에크는 로마로 돌아가 루터의 파문을 건의했다. 그러나 독일은 루터를 영웅처럼 환호했다. 인문주의자 후테는 루터를 독일의 해방자라며 환영했고 그와 나머지 기사들을 옹호했다. 교황이 루터를 정말로 파문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독일의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그가 교황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고 독일의 민족교회를 결성하고자 하자고 독일 국민에게 촉구했다. 그래야만 돈이 쉴 새 없이 로마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최후의 권위자는 교황이 아니라 성서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제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로써 그는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었다. 이제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선창에 따라 종교개혁과 민족국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카톨릭에서 신교로 개종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민족적인 이야기가 배우로 있었는데 특히 영국에서 그러했다. 루터는 그 뒤로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자 교회의 바빌론 유수라는 글로 파문에 답했다. 과거에 바빌론에 유수되었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의 교회는 오랫동안 교황의 포로로 사로잡혀 발송물과 봉인 칙서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부르는 불사르는 의식을 거행했다. 마침내 루터는 교황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대항교회를 세웠으며 교황을 파문했다. 이제하여 분열은 기정사실화되었다.